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검찰이 살인, 살인 미수,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검거된 이은혜와 조현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사 도우미들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한 뒤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의 추가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같은 수법으로 당한 추가 피해자는 17명에 달했습니다. 술자리에서 다투다 홧김에 남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여성은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뾰로롱! 아유, 오늘도 제 얼굴이 크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 풀샷을 한번 잡아주십시오. 야, 진짜 우리 김은배 팀장님의 이 터질 듯한 몸매 좀 잡아주시죠. 아, 이거 뭐 좀 막, 아유, 제가 만지면 또 그렇죠. 아, 괜찮습니다. 아유, 뭐. 예, 아, 이제 내일 모레니까 칠순이신데. 치슨 아직 안 됐어요. 아유, 아무튼. 자, 그리고 또 여기 반가운 얼굴. 얼마 전에 까지 있다가 우리 사건 반장을 떠났던 백민경 기자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이은혜와 조현수가 지난 주말 검거된 거 다들 보셨죠? 아시겠지만 사건 반장에서도 거의 매일같이 이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자, 그들이 잡힌 곳 경기도 고양시 삼성, 이곳 서울 상암동에서 차로 빠르면 10분, 20분이면 갈 수 있는 바로 코앞인데 말이죠. 야, 세상에 여기 있었다니 생각하니까 저도 좀 허탈하더라고요. 잠시 후에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자, 격주 월요일만 되면 사라지는 이수진 기자를 대신해서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백민경 기자, 그리고 백성문 변호사,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팀장, 박지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사반 입문하고서 세상이 무서워져 3단봉을 구입했어요. 신랑이 그거 함부로 휘두르면 너가 사건 반장 나올 거라고 하네요. 하신 포항의 금옥이 엄마님. 아, 3단봉 쓰실 일 없어야겠죠? 자, 타국 생활 25년째 사반을 보면서 고향 생각합니다. 하신 목님. 자, 매력 덩어리들만 모여있는 사반 응원합니다. 하신 뭉게구름님. 사반 볼 때가 제일 행복한 시간이에요. 하신 1971 리메이 후아님. 이종민님, 이세희님, 전제니님, 김태민님, 차정섭님, 윤건희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6시 내 고정 사건 반장.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예, 반장픽 첫 번째 뉴스 보여주시죠. 교통사고 현장에서 멀뚱입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아, 딱 보기에도 이제 사고 현장 같은데 한 남성이 저렇게 쓰러져 있는 남성을 향해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남성 어딘가로 또 전화도 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옆에 서 있는 경찰관들 한번 보십시오. 사고 현장 조사를 하는 모습 같습니다. 예, 일부 누리꾼들이요, 이 모습을 보고 약간 좀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던데, 백 기자, 자,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서 논란이 되고 있는 영상입니다. 글쓴이에 따르면 3일 전에 평택 고덕동 쪽 사거리라고 하는데요. 트럭과 오토바이 사고였습니다. 지금 딱 봐도 위급해 보이죠? 한 남성이 쓰러진 남성에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습니다. 쓰러진 남성 머리에는 지금 헬멧을 쓰고 있는 거죠. 심폐소생술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심장이 멈췄다는 얘기인데 아직 119 구조대가 오지 않았고 경찰은 지금 서 있죠. 저기 도착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 뒤쪽으로 지금 사람이 쓰러진 듯한 모습도 하나 보이는데요. 저 오른쪽에. 지금 모자이크가 돼서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만 누군가 지금 누워 있습니다. 글쓴이는 결국 여기서 사고로 한 명이 숨지고 또 한 명은 중상을 입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팀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방금 보신 영상이 뭐 풀 영상이 아니라서 이제 이 편집된 장면에서 경찰의 어떤 추가 대응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래서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해당 커뮤니티에 이걸 올린 제보자는 경찰이, 그러니까 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거는 경찰이 아닌 다른 일반인이고, 네네. 경찰은 서서
뭘 하고 있느냐 뭐 이런 지적을 했거든요. 지적사항도 이해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심폐소생 CPR 하시는 분이 민간인 하시는 분 보고 비키라고 할 수는 없고 일단은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에 교통사고 조사 규칙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순번이 있는데 예. 1번 수위는 뭐냐면 사고가 났을 때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해야 되고 이제 두 아하. 번째가 응급조치 구호도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심폐소생술을 할 경우에는 보통 119 돌려가지고 구급차를 빨리 불러주는 거고 또 그리고 그 피해 당한 분이라든가 가해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거든요. 저희가요. 확인하면서 어느 분이 다쳤는지 확인하는 거고 또 뭐 증거 수집한다든지 사진을 찍는다든지 아니면은 그 사고 난 차량을 또 견인 조치도 해야 되거든요. 예, 때문에 저 사항만 보고 경찰관이 그냥 무관심했다라고는 뭐 하고요. 지금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데 저분을 비켜라 하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아마 재현한다는 거는 119라든지 연락을 해서 빨리 후송 조치하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좀 오해가 없었으면 싶은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 이어가죠. 무인빵집 도둑 잡았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이 반장픽에서 소개해드렸던 그 빵도둑 잡힌다고 했잖아요. 잡히죠, 잡힙니다. 예. 이게 거의 한 3분 만에 빵 10만 원치를 훔쳐갔던 사람인데 베트남 여성으로 지금 알려졌고요. 저 CCTV하고 인상착의를 토대로 해가지고 경찰이 검거를 했는데 아마 이 주인 입장에서는 신고를 했는데 수사에 진전이 없으니까 이 영상을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던 거 보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사람 지금 야간 주거지금 절도 아니면 절도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고요. 뭐 그렇게 또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습니다. 일단은 10만 원치 지금 빵들을 절도해간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 지난주에 이걸 소개해드리면서 현금 털이범은 많이 봤는데 빵도둑은 처음이다. 뭔가 이상하다 싶었는데 아하,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 다음 뉴스 이어가죠. 잠재적 살인자, 하하. 사진 함께 보시죠. 한 배달 앱 리뷰입니다. 커피에서 발냄새 나요. 김치가 푸석푸석해서 원산지 봤더니 아이고 중국산 김치네요. 생선 냄새 비린내 엄청나요. 별점 딱 한 개입니다. 예. 여러 업체에 올라온 리뷰들이었는데 자, 그런데요. 놀랍게도 저걸 올린 사람은 딱 한 사람. 예. 자, 백 기자. 네. 근데 저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도 제 기사에 악플 다는 사람 어떤 댓글들 달았는지 꼭 한 번씩 보거든요. 이분도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업체 리뷰를 볼 때 낮은 순으로 정렬을 해서 보는데 최근 여러 업체에 별점 1점만 준 사람이 계속 비슷한 아이디를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하. 보니까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고 이 작성자가 살펴보니까 이 사람이 항상 1점짜리 리뷰만 다는데요. 90%가 1점짜리였다고 합니다. 모두 조롱과 비하가 가득 담긴 후기였고 또 이 사용자의 리뷰에 사장님들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장님은 사과하는 댓글을 달면서 이제 막 납작 엎드리고 이런 모습들도 같이 있어서 너무 마음이 아팠다고 합니다. 이 사용자 아까 전에 잠깐 사진이 나왔는데 심하게는 중국산 김치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또 거기에다가 그 얼마 전에 문제됐었던 그 알몸 김치 파동 있잖아요. 예. 그 사진 관계도 없는데 올리면서 아. 별점 1점짜리 리뷰를 줬었다고까지 합니다. 자, 이 글을 올린 누리꾼이 이 악성 리뷰를 올린 사용자, 이 사용자는 진짜 칼만 안 들었지 잠재적 살인마 아니냐. 뭐 이러면서 이제 이 배달앱에 이 사람을 여러 번 좀 정지를 시켜라 이렇게 신고를 했다는데 백 변호사님, 요즘에 진짜 아픈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야 그냥 본인이 뭔가 기분이 나쁘거나 뭐 그래서 뭐 기분을 해소하려고 저런 뭐 악플을 달았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배달앱에서 음식 시킬 때 제일 많이 보는 게 이 소위 말해서 평점하고 어플 내용이거든요. 그럼요. 근데 저런 걸 보면 사람들이 안 시키잖아요. 근데 저런 게 반복되면 극단적으로 그 음식점 업체가 경영이 안 좋아지고 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옛날에 그런 사례들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게 그냥 단순히 장난으로 치부할 일은 분명히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 작성자가 좀 확인해서 고객센터에 이제 문의를 하고 이제 저게 정상적이지 않다는 판단에 이제 다 비공개 처리를 하기로 했던 것 같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그냥 장난으로 끝나진 않습니다. 저건 제 개인적인 생각에 허위 사실이면 업무방해죄가 될 여지도 있고요. 그리고 명예훼손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 백 변호사님, 만약에 백 변호사님이 어디서 커피를 시키시려고 하는데 네. 리뷰를 봤더니 커피에서 발냄새 나요라는 리뷰를 보시면 거기 시키고 싶으시겠어요? 이런 말에 뭐하지만 저는 아마 그 업체를 아예 그냥 지워버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리플까지 달리는 업체에서 제가 굳이 커피를 시켜 먹을 일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손해도 클 수 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 뭐 명백하게 비방의 목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이버 명예훼손죄에도 충분히 해당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렇군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 뉴스 이어가죠. 자, 도로 위의 무법자들입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이제 늦은 새벽 도로 차 일단 잘 가고 있어요. 사람이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어우. 방금 뭐야 이거? 이거 소복을 입은 거 귀신 아니야 귀신? 막차 쪽으로 뒤로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지금. 방금 이 차를 용케 피해가지고 자 지금 가고 있죠. 이거 뭐야 하면서 이제 차를 확 틀었습니다. 그래서 용케 피했는데 그래서 갓길에 이제 차를 휙 대고서 이거 뭐야 하고 있는데 세상에 뒤 화면을 보니까 지금 오고 있네 지금. 백 변호사님. 네. 이거 뭐 심령 영상 뭐 이런 거 아니죠? 공포 영화 수준이네요. 우와. 저는 제가 만약에 운전하는 도중에 저런 일이 생기면 진짜 심장이 멎을 것 같은데 와. 지금 국도를 운행을 하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갑자기 그냥 도로 한복판에 한 놈석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아찔하게 겨우 피했는데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예. 추가로 저 사람이 또 다른 차량에 사고를 당할 수 있는 그렇죠, 것이고 그렇죠. 위험하니까 신고를 하려고 갓길에 차려댔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더 무섭네. 오. 따라옵니다. 오. 이 차로 와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래도 좀 위협적인 상황인 것 같다고 판단을 해서 이제 차량을 이동시켰다고 하는데 이동하면서 이제 경찰한테 저런 부분을 정확하게 다 설명을 드렸다고 하는데요. 정말 뭐 저희는 지금 신령 영화 뭐 이런 거 보는 느낌이긴 한데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유령이 아니라 사람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남성이라고 돼 있네요, 저기. 예. 알겠습니다. 이번엔 또 다른 사고 영상 준비했는데 함께 보시죠. 자, 블랙박스 차량 이 버스인데요. 자, 가고 있죠? 전용 차로로 가고 있는데 안 돼!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세상에. 다행이다. 아이고, 왜 또 가? 아이고, 야야. 진짜. 보이. 할머니시래요. 제가 좀 할머니. 반말을 했는데. 아니, 자, 여기서 야. 정말 겨우겨우 피했는데 이 어르신이 또 건너가려고 하다가 어휴. 아이고, 세상에. 팀장님, 좀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좀. 저 건너신 분 정말 큰일 납니다. 본인 다치는 게 아니고 아까 백 변호사님 심장마비 걸린다고 그랬죠? 버스 기사님 심장마비로 사망하면 탔던 분들 큰일 납니다.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요. 실제적으로 그 도로 무단횡단이 횡단보도에서는 2만 원이고 횡단보도 아닌 데는 3만 원이거든요. 예. 이 때문에 절대로 하시면 안 돼. 또 하나 있습니다. 철도법에 따라 가지고 선로라든지 철도 관련 시설을 무단횡단하게 되면은 400만 이하의 과태료를 낼 수 있거든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철도나 일반 도로에서 무단횡단은 절대로 안 됩니다. 하시면 예. 안 됩니다. 근데 저 어르신 같은 경우는 한 번 했다가 겨우 피했으면 거기서 그렇죠. 스톱을 하셔야지. 왜 또 해요, 왜? 큰일 납니다. 어. 정말 큰일 날 수 있거든요. 이 사람 혹시나 그러다가 사고 나면 정말 죽을 수도 있는 아주 아찔한 상황이잖아요. 차보다 빠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맞습니다. 어떻게 빠릅니까? 아니 근데 박 변호사님 네. 저렇게 하다가 정말 너무나 안타깝게 사고가 났어요. 네. 그럼 또 막 차든가 100대 빵이고 막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차 대 사람 사고면 차한테 많이 가시를 매깁니다. 사람한테 적게 매기고요. 그렇지만 저희 무단횡단했는데 차가 피하는 과정에서 다른 데 사고 났다. 그러면 무단횡단했던 사람한테 손해배상을 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5번째 뉴스 이어가죠. 선 넘은 대만 방송입니다. 자, 영상 함께 보시죠. 잘 보세요. 이 대만의 한 뉴스 방송인데 지금 우리나라 코로나 심각하다. 대한민국 코로나 심각하다 설명한다. 이 보세요, 이거. 건곤감리만 빼놓고 이 태극 문양을 갖다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야, 진짜 아니 이게 지금 가능합니까, 이거? 이게 지금 대만 방송국 TVBS라는 뉴스 프로그램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지난 16일입니다. 지난달 16일이니까 3월 16일 한창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었던 때는 맞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이제 태극기에 태극 무늬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합성한 장면을 세상에. 방송에 그대로 송출해버렸습니다. 내용은 한국의 코로나 사망자와 신규 확진자가 전 세계 인구의 30%를 차지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지난달 15일은 이제 한국이 일 확진자 수가 35만 명이 됐고 또 그 일주일 후에는 49만 명까지 올라가니까 이 내용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3월 11일부터 15일까지 이제 사망자 추이를 그래프로 보여주던 중에 저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아니 남의 나라 이제 국기 이런 거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백 변호사님. 그러니까 아니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코로나19 확진자 숫자 많고 뭐 이런 부분들을 그냥 전하면 돼요. 그러니까요. 뭐 저희가 그 방송을 했다 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죠. 멀쩡한 태극기 한가운데를 코로나 바이러스로 만들어가지고 저런 걸 방송을 합니까? 대만 지상 방송에서 그러니까. 이걸 이제 처음으로 올렸던 누리꾼도 아니 내가 대만에 살았으니까 저걸 봤지 안 그랬으면 이거 알고나 넘어갔겠느냐. 이제 이게 논란이 되니까 저 부분은 삭제를 해서 내렸다고 하는데 아 진짜요? 예, 처음부터 저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요. 좀 납득이 안 됩니다. 만약에 저희가 대만 국기를 가지고 뭔가 저런 했으면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랬으면 대만에서도 욕을 먹었겠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 먹었을 방송심의위원회에서도 징계를 받았을 거예요. 그럼요. 대만에는 방심위 같은 거 없습니까? 자 마지막 뉴스 이어가죠. 시골 한전 직원의 고충입니다. 사진 함께 보시죠. 자, 개 한 마리가 백구 한 마리가 지금 집 문 앞을 지키고 있는데 자, 이 사진을 찍은 사람이 바로 한국전력 직원입니다. 자, 여기 보이는 이 계량기 이걸 검침을 하러 딱 왔는데 세상에 개가 이렇게 문 앞에 딱 있으니까 이거 물까 봐. 자, 그런데 겨우겨우 무사히 이제 검침을 끝내고 이렇게 친구가 됐다. 뭐 이러면서 사진을 찍어 올린 건데 자, 인상적인 댓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네. 한전 직원들에게 소시지를 지급하라. 뭐 소세지. 저도 좋아합니다. 소시지. 개가 참 좋아합니다. 개가 소세지를 주면 그걸 먹으러 뛰어가요. 개도 좋아하고 박 저도 변호사님도 좋아하고. 너무 좋아하는데 예. 지금 봤다시피 계량기 점검하러 가야 되는데 개가 지금 그걸 막고 있거든요. 점검이 상당히 어렵기도 하고요. 지금 농번기긴 한데 마당에 저를 풀어서 키운 경우가 많습니다. 아하. 줄을 제일 늘어놓고. 그렇다면 뭐 우체부라든지 이 한전 직원들이 뭘 할 수가 없어요. 소세지를 저 멀리 던져놓고 개가 그 뛰어가서 막 먹고 있는 동안 가서 하면 어떠냐. 왜냐하면 지금 보면 그래도 다행스럽게 하긴 했는데 큰일 날 수도 있거든요. 일을 못하고 다시 허탕을 치는 경우도 있고. 예. 그래서 댓글 중에 소세지를 좀 지급하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집은 개 대신 고양이를 키운다고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다 하면서 리모컨을 집어드신 경기도 시흥의 단풍이 엄마 민지연 여사님. 고양이도요. 하악질 이거 하면 얼마나 무서운데요. 계속 보세요. 뉴스를 구독하면 세상 보는 눈이 넓어지죠. 컨텐츠를 구독하면 인생의 재미가 커집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생활을 구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파티가 일상이 되고 살수록 건강해지고 우리는 신나게 쓰기만 하는 그런 생활 구독. 상상했던 생활, 지금 시작해보세요. 생활 구독 SK매직. 검찰이 살인 미수,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검거된 이은혜와 조현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은혜와 조현수에 대한 검거 과정부터 현재까지 드러난 검찰 조사를 따라가 봅니다. 자, 드디어 잡혔습니다. 아, 정말 잡혔습니다. 이은혜와 조현수 모습 한번 보고 가시죠. 인정하십니까? 보험금을 노리고 그렇게 하신 건가요? 전 남자친구 살인 의혹 인정하십니까? 자수를 하시게 된 이유가 뭡니까? 5개월간 어디 숨어 계셨습니까? 이렇게 더 할 말 있으십니까? 도현수와 공모하신 사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공모 사실 인정하십니까? 자수를 하시게 된 이유가 뭔가요? 자, 팀장님, 지금 많은 분들이 저 영상을 보고서 아니 뭐 얼굴 어차피 지금 공개 수배 별의별 사진 다 봐가지고 얼굴 다 알고 있고 자 그리고 언제 또 저렇게 이 번거지 모자까지 준비를 해서 깔맞춤을 해가지고 말이죠 준비를 했느냐 이게 뭐냐 도대체. 시민들이나 청취자가 보기에 좀 얼굴 좀 보였으면 싶은데 실제적으로 저 두 사람은 신상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심의를 안 열었기 때문에. 하지만 예. 공개 수배는 됐어요. 그런데 저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고 마스크 쓴 거에 대해서 그 건강 형사들이 강제로 벗길 수는 없다. 왜? 대한민국 인권이 철저한 나라이기 때문에 인권 보호 때문에 할 수는 없어요. 단지 아쉬운 거는 모자까지 준비했다고 하는데 참 제가 보기엔 누군지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 상황에 대해서는 형사들도 어쩔 수가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 자 일단 백 기자. 네.
자, 잡힌 경위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공개 수배된 지 18일째 잡혔잖아요. 근데 사실 작년에 있었던 검찰 조사를 받다가 도주한 지부터 따지면요. 123일째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치밀하게 또 도주를 했고 또 그만큼 치밀하게 추적을 벌였습니다. 어제 제가 검거 담당 수사관이랑 통화를 좀 했는데요. 융복합 수사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지난 3년 동안 둘이 이제 주고받았던 텔레그램 내역도 있고 또 주변 사람들 조사들도 굉장히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뭘 먹는지, 뭘 좋아하는지, 또 여행을 간다고 하면 뭐 어느 범위로 또 누구랑 같이 갈지 이런 것까지 조사를 굉장히 꼼꼼하게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검거로 이어졌는지는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이렇게 해서 경찰이 한 지인에게 고양시 삼성역 옆에 있는 오피스텔에 지금 이 두 사람이 은닉을 하고 있다라는 단서를 얻습니다. 수사 인력을 그때 데리고 늘리는데요. 근처에 있는 CCTV를 다 열어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이 많이 다니는 이 역세권인 삼성역을 활보하는 두 사람을 캐치를 합니다. 고층의 오피스텔이라는 건 알았고 또 몇 동인지까지를 알게 됐는데 경찰이 최종적으로 호수를 알지를 못했었습니다. 이 오피스텔에 가보면 이제 굉장히 삼성역 옆에 있는 큰 오피스텔인데요. 2,300세대가 사는 곳입니다. 신축이라서 올해 2월부터 입주를 시작했던 곳이라서 사람이 살지 않는 데도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씩 두드려서 잡을 수는 없었던 상황이었고요. 경찰이 가족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이은혜는 가족들한테도 이 호수를 잘못 알려주기도 했었고 또 아버지랑 만나기랑 했었는데 나오지 않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 번 번번이 허탕을 쳤었고 아버지와 함께 한 15층 정도까지 올라가서 설득을 계속해서 합니다. 조 씨가 먼저 문을 열고 나옵니다. 두 사람 결국에 22층에 살고 있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예. 자, 팀장님. 근데 이 오윤성 교수님 같은 경우는 어제 이 검거된 걸 보고서 이 아버지라는 사람, 뭐 결과적으로 뭐 아버지가 설득을 해서 자수를 권유하긴 했습니다만 그게 뭐 결정적이었던 건 또 아니고 그런데 그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한참 전에 그 뭐 우리 은혜와 관련된 뭐 80%의 보도가 다 뭐 과장돼 있다 막. 그렇죠. 저는 솔직히 이걸 보면서 진짜 뭐 그래도 아버지가 또 자식을 뭐 이렇게 이런 생각이 별로 솔직히는 잘 안 들더라고요. 어떻든 범행을 해가지고 검경 수사망이 조여오니까 오피스텔까지 내가 알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자수하게 되면 강경받으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자수하게 되면 그러니까 범죄 후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되면은 감경이나 면제할 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필요적은 아닙니다. 해야 된다가 아니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지금 말도 않고 묵비권을 행사한다고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처벌을 늦게 약하게 받으려고 자수를 했지만은 실제적으로 재판 과정에서는 그게 적용될지 두고 봐야 되지만 아무튼 저런 수를 쓴 거는 본인들이 도망가봤자 안 되니까 처벌을 적게받으려 한 거는 맞다. 따라서 자수는 맞지만은 자수의 감경 면제를 정확히 적용할지는 재판 과정에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내일 뭐 오윤성 교수님 나오시면 제가 한번 다시 여쭤보겠습니다만 오윤성 교수님은 그 아버지의 대응이 참 아쉽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백 변호사님 지금 묵비권을 행사한대요. 그러니까 일단 먼저 저는 변호사 데려오래요, 자수의 변호사. 효력이 인정이 안 될 가능성도 꽤 높다. 그러니까 감경 여부를 떠나서 거의 다 잡힐 상황에 대해서 자수하는 경우는 그걸 자수로 보지 않는 경우들도 종종 있으니까. 그렇군요. 그리고요. 지금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변호인 입회하지 않으면 진술하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겁니다. 저희가 이 사건 반장에서도 종종 일단은 피해자를 이은혜도 조연수도 억지로 밀어서 떨어뜨린 건 아니죠. 예. 그러니까 이게 과연 살인죄가 인정될 수 있을까 법리적으로. 이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언급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여기서 무언가를 얘기해서 나한테 불리해질 상황을 만드는 것보단 변호사한테 다 물어보자. 이걸 확인을 하고 대답을 하자. 이런 취지로 지금 일단은 진술거부권 행사해서 다시 구치소로 돌려보낸 상황인데 지금 그 상황을 보면 이 둘은 어떻게든 아직도 빠져나갈 공리를 하고 있는 것이고 반성의 기미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진짜 계단으로만 다녔대요. 그동안 오피스텔에서. 지금 뭐 우리 사건 반장 우리 김문배 팀장이나 또 오윤성 교수님이 말한 것처럼 조력자가 있을 것이다. 지인 명의로 오피스텔을 계약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22층이에요. 상당히 높은 곳인데 혹시나 걸릴까봐 야간에 계단을 통해서 계속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엘리베이터 타고 가면 CCTV 포착이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식음료도 배달 어플이나 뭐 현금으로 결제를 했다 그러고요. 대포폰을 사용했고
지인하고 연락할 땐 텔레그램을 사용했다. 이게 사실은 전문가들 우리 사건 방에서 짚어줬습니다. 아마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말 그대로 범죄에 피하기 위해서 검거를 피하기 위해서 아주 계획적으로 했던 것으로 좀 보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 첫 번째 사건의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이은혜, 조연수의 1박 2일입니다. 자, 백 기자, 이게 어떤 얘기죠? 이 두 사람이 공개 수배가 됐던 시점이요. 지난달 30일이에요. 18일 전쯤인데 알고 보니까 공개 수배가 돼서 전 국민한테 얼굴이 팔렸는데 예. 3일이 지난 4월 2일과 3일에 지금 달력이 나오죠. 2일과 3일에 지인들과 1박 2일 여행을 갑니다. 이야. 이게 바로 앞서 말씀드린 결정적인 검거 계기가 됐습니다. 일단 이 여행 과정 어떻게 됐었냐면요. 지인의 자동차를 타고 여행을 하고 그 과정에서는 모두 현금으로 냈습니다. 또 그리고 이은혜가 가지고 있던 다른 사람 카드로 결제를 하면서 추적을 피합니다. 근데 이 여행 정보를 입수한 경찰이 차적 조회를 통해서 지인을 특정을 했고 그 사람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고양시 근처에 있는 오피스텔이라는 부분을 확보를 하고 CCTV 다 열어서 그 신축 오피스텔을 확정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잡은 건데 또 제가 지난 주말 동안에 이 두 사람 사건을 계속 봤었는데요. 이은혜 결혼 중에도 이 다른 남성이랑 마카오에도 가고 또 조연수랑 같이 일본에 다녀오면서 뭐 보험 사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맞아요.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과 뭐 가평에도 가고 또 수상 레저도 즐깁니다. 그래서 도피 중에도 여행을 갈 것이다라는 그런 추정을 경찰이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야, 근데 팀장님 생각해 보세요. 진짜 온 세상 미디어에서 그냥 자기 얼굴이 다 나오는데 그 여행을 갈 저 같으면 진짜 엄두도 못 냈을 것 같아요. 황당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공개 수백에 대한 본인들도 알 거란 말이에요. 모를 일 없으니까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여행 다녔다는 거는 의식이 아직 없거나 아니면 대담한 거죠. 쉽게 얘기해서 마스크를 쓰고 안경을 쓰고 모자를 쓰면 못 알아볼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을 좀 우습게 본 거예요. 하지만 대한민국에 뭐가 있습니까? CCTV가 곳곳에 있기 때문에 저렇게 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실수를 수사기관에서 캐치할 수 있었다. 오히려 본인들이 저런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대한 단서를 주게 된 거죠. 수사기관 다행인 거죠. 아니, 팀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이 이은혜 조연수가 은신해 있는 동안에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는데 배달 음식 카드로 결제하지 않습니까? 알고 봤더니 역시나 이 카드를 제공해준 조력자가 있었다. 그리고 조력자가 그 한 명뿐만 지금 여행 갔을 때 같이 간 사람도 있었다잖아요. 그렇죠. 이거 진짜 뭡니까? 그러니까 친한 친구들이 범죄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제 범인 은닉 도피죄는 별로로 하더라도 지인들이 도와준다고 전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많이는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명이 알게 되면은 자기들의 범행을 누가 신고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두 명 정도, 두세 명 정도 진짜 믿을 만한.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은 친구이기 때문에 처벌받을 걸 각오하고 했고 물론 친정이라든지 동거가족은 처벌 안 씁니다. 예. 지인들은 처벌해요. 그 처벌을 감수하고 도왔다는 거는 그 사람들이 끈끈한 정이 있던 건데 이 어떻든 간에 이런 범죄가 있으면 신고해야 되는데 도운 분들 그분들도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 당연하죠. 자, 여기서부터 진짜 충격적인 또 속보 전해드릴게요. 자, 도주 직후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페이스오프. 그렇죠. 영화의 페이스오프, 얼굴을 다 바꿔버리는 걸 페이스오프라고 이제 속칭 표현하는데 영화 제목입니다. 이 사람들 둘이가 지난해 12월 달에 검찰 조사를 받고 도주를 시도했는데 지난 1월 달에 성형외과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성형외과에서 상담을 받은 뒤에 얼굴 사진 촬영하고 성형수술 견적을 다 받았다라고 해요. 사실은 얼굴을 바꾼 다음에 도주를 하려고 이어가려고 했던 걸로 보이는데 실제로 조연수 같은 경우는 배포한 사진하고 실제 지금 모습하고는 많이 차이가 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형을 받았냐 안 받았냐 좀 확인해 보니까 성형을 받지는 않았고요. 아마 밥을 좀 많이 못 먹어서 살이 빠진 것 같아요. 힘들다 보니까 수척해진 거고 결국은 이 성형을 하려고 했지만 비용도 넉넉하지 않고 또 남들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결국 시도는 했지만 관찰을 시키지 못했던 걸로 생각이 듭니다. 예. 아니, 제가 참 이 뉴스를 듣고 좀 깜짝 놀랐던 이유가 일본의 2007년도에 발생했던 일본에서의 어떤 살인 사건의 이 용의자가 실제 2년 7개월이 지나서 잡혔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얼굴을 뜯어 고쳤습니다. 남자였는데. 이시하라 타츠야라는 놈이 자였는데 아무튼 제가 진짜 이 이은혜 사건은 알면 알수록 정말 너무 좀 충격적인 일들이 계속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체크포인트 다시 한번 짚어보죠. 남편 사망하길 원한 듯? 아,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사건이 세계적 우리가 다 알게 된 이유는 한 탐사보도 프로그램에 이은혜가 직접 전화해서 아니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안 해준다. 여기서 시작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안 해주게 된 계기는 이 보험사 관련해서 특별조사팀, 보험사의 특별조사팀에서 일했던 김홍 씨라는 분 때문인데 이상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생명보험을 가입하면 보통 종신까지 가입을 하죠. 그럼요. 근데 여기는 55세 전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세상에. 그런 거죠. 이게 제일 이상했다고 해요. 또 두 번째, 보통 우리가 보험 가입을 하고 단기간에 이제 이런 보험 결과가 나오는 거, 사망한 결과가 나오는 걸 이거를 이제 우리가 근접보험이라고 표현하는데 또 보험 가입하고 2년이 채 안 된 상태에서 남편이 사망을 했고 그리고 보통은 이런 이 소위 생명보험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보험 수익자, 그러니까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수익자를 보통 그냥 법정 상속인이라고 보통 쓰는데 여러 건의 보험에 전부 다 이은혜라고 명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빨리 사망해서 나한테 수익이 와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딱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저 보험 조사관님이 남편이 빨리 사망하길 원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우리 가평 계곡의 사망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에 보면 밤 8시에 이제 물에 뛰어들잖아요. 예. 근데 6시 이후에 어두워지고 안전용이 다 철수한 뒤에 뛰어내렸다는 사실도 이해가 되지 않았다. 예. 그래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걸로 했는데 그 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뭐 일단 금감원에 민원도 제기하고 또 탐사보도 프로에 민원도 제기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또 이분이 힘들기까지 했다고 하는데 결국 이분이 아니었으면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아니었으면 그 전에 가평경찰서에서도 단순명사 처리하고 의정부지검에서 1차적으로 사건이 종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이 보험회사가 없었다면 이 사건의 진실이 드러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근데 이 이은혜 조연수가 붙잡히니까 고 윤상엽 씨 유족들도 처음으로 또 심경을 밝혔다면서요? 네, 누나가 글을 밝혔습니다. 참 누나 오랜만에 인사드린다고 하면서 참 마음이 좀 아픈 것 같아요. 자기들은 이제 지옥이었는데 이은혜가 지금 보면 여행을 다니면서 보험 받을 날만 기다렸다는 거 보고 또 보험금 지급이 계속 미뤄지니까 도움을 청했던 그 뻔뻔함이 기억이 난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검거가 되니까 오늘 밤은 동생과 전화 한번 하고 싶다라고 마음을 좀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백 기자, 그러면 이제 이 두 사람 내일 영장 실질 심사를 받을 텐데 네.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되죠? 일단 이 계곡 사건 남편을 살해하려고 했었잖아요. 이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가 지금 적용이 됐고요. 또 같은 사람에 대한 2번의 살인 미수 혐의가 적용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요. 2019년 2월에 그 보고독 섭취하게 보고. 했었죠. 아우. 예, 그 내용이 하나 있었고 또 여러 번 수상 레저에 동행을 시키는데 낚시터에서 한번 물에 빠지게 했다가 안에 있던 지인이 뛰어나와서 깜짝 놀라서 이 남편을 구했던 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번의 살인 미수 혐의가 적용이 됐고 또 마지막으로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가 총 4가지가 혐의가 지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난 주말에 체포가 됐었잖아요. 오늘 정우가 체포 후에 한 48시간 정도 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내일 오후 2시쯤에 영장 실질 심사가 열릴 겁니다. 그럼 내일 한 저녁쯤에는 이제 구속 여부가 가려지겠네요. 뭐 구속이죠. 뭐 당연히. 빠르면 8시, 9시 정도에도 결론이 좀 나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박 변호사님. 예, 그런데 말이죠. 지금 중요한 것이 그 고 윤상엽 씨가 그렇죠. 가진 돈이 정확히 얼마쯤이었느냐. 그리고 또 그걸 그 중에 얼마를 이 이은혜가 꿀꺽했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건 과정에서 얘기를 했지만 밥을 못 사 먹고 이래가지고 문자를 보냈던 것을 이제 기억을 할 겁니다. 전기가 끊어진다. 이 문자가 있는데 실제로 이 윤상엽 씨의 지인의 주장에 따르면 통장에 한 3억 있는 걸 본 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진짜요? 3억도 있고요. 6, 7억 정도 추정이 되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 지금 전세금으로 1억 5천이 있었고요. 개인 대출금도 1억 있었고 그러니까 퇴직금도 좀 받았기 때문에 토탈 해보면 한 6억에서 7억 정도 있었고 지금 국민연금도 1,000만 원씩 받고 있는데 맞습니다. 요거를 지금 다 아마도 6, 7억 정도를 이은혜 이 측에서 가져간 게 아니냐라고 유족들은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백 변호사님 그리고 네. 오늘 또 공개된 사진 하나가 야, 진짜 이거 그러니까요.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 좀 더 확인을 해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은혜가 지금 윤상엽 씨 사망하기 전, 그러니까 윤상엽 씨랑 신혼집을 마련하기 4개월 전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른 남성과 결혼식을 올렸다는 글과 사진이 온라인에 지금 올라와서 사실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게 이제 이은혜 2016년 결혼식이라는 글과 사진이 퍼지고 있는 겁니다. 이 씨와 다른 남성이 인천 연수구현 대형 한정식집인데 저기서 이 씨 부모까지 포함해서 하객들 앞에서 결혼식 올리고 또 유명 가수가 축가까지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일단 다른 남성과 결혼식을 이 씨가 하고 나서 동거남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파혼했다는 내용도 저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서울의 한 웨딩드레스숍 블로그에도 당시 결혼식 과정과 사진 등이 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니 일단은 저희가 워낙 이게 이은혜가 이제 결혼을 여러 번 했다 이런 말씀을 저희가 전해드려가지고 참 저희도 헷갈리는데 그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부 측 부모님 그리고 하객들을 전부 대행 알바를 썼다. 그게 2015년에 있었던 첫 번째 결혼이고 이 지금 보시는 이 결혼은 그 다음에 2016년에 있었다는 결혼식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지금 제보가 뭐 들어온 것인데 좀 그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드릴게요, 팀장님. 그러니까 그 이은혜의 아버지 네네. 뭐 이번 뭐 검거 과정에서 뭐 전혀 경찰에 뭐 도움을 안 준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저희는 조금 그 아버님의 아버지에 대해서 좀 할 말을 좀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언론 보도에 대해서 80%가 뭐 과장되고 뭐 없는 얘기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언론 탓을 하고 세간의 어떤 여론 탓을 하고 하지만 그 와중에도 본인은 이은혜와 계속 뭔가든 연락을 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언론 탓을 하고 자기 딸을 두둔하려는 심정은 알겠지만은 실제적으로 공개된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자숙을 하고 더군다나 SNS로 또 아마 계속 연락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더 일찍 그러니까요. 자숙 혼인을 해가지고 예. 걔를 설득시켜서 했어야 되는데 그게 이은혜를 위해서도 좋은 거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않고 숨겨주다가 어쩔 수 없는 상태까지 몰리게 되니까 그때서야 겨우 자수 형식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 아버님이 좀 더 이에 대해서 좀 사랑한다면 일찍 사건을 사건이고 자수시켜야 되는데 좀 아쉬움이 많이 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계속해서 속보 나오면 전해드리고요. 일단 이 정도로 정리하죠.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가사 도우미들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한 뒤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의 추가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같은 수법으로 당한 추가 피해자는 17명에 달했습니다. 남성의 행각을 파헤쳐봅니다. 자, 이 사건이 지난해 12월 저희가 한번 보도를 해드렸었어요. 그때 저희가 뭐라고 그랬었냐면 기억나시는 분들은 나실 겁니다. 이게 전부가 아닐 것이다. 제가 이 사건 기억이 납니다. 지난 12월 21일이었고 화요일이었는데 예. 그때 오윤성 교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당시에 분명히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거다라고 그러니까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요즘 휴대폰 앱으로 이제 빨래나 청소 같은 가사일 도우미를 부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 뭐 시간이나 금액을 지정하면 그렇죠. 그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해주고 가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가사 도우미가 집에 오면 커피나 음료수 한 잔 드시고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 수면제 성분의 졸피뎀을 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신을 잃거나 혼미한 상태인 여성을 강제로 추행을 한 겁니다. 지난 12월만 해도 당시에 피해자가 6명 정도였었는데 그때 제가 보도를 드릴 때 남성이 집으로 부른 가사 도우미가 50명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 오윤성 교수님께서 피해자 수가 빙산의 일각일 거다 이런 얘기를 했고 경찰이 결국에 추가 조사를 하니까 추가 피해자가 정말로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해자들 대부분 생계를 위해서 일을 했던 50대, 60대 여성들이었습니다. 자, 졸피뎀 바로 그 고유정이 썼던 그 졸피뎀입니다. 자,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살펴보죠. 보세요. 추가 피해자 17명입니다. 예. 아유, 팀장님이 어쩜 좋습니까, 진짜. 그렇습니다. 처음에 그 경찰에서 수사할 때 6명이 있기 때문에 검찰로 송치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뒤에 휴대폰을 압수를 했습니다. 휴대폰을 포렌식하게 되면 거기 자료가 나오거든요. 해보니까
7명이나 추가로 이제 피해를 준 거죠. 총 23명이에요. 뭐 더 있을지 모르지만 일단은 23명인데 이 남자가 40대예요. 근데 피해자들은 50대, 60대, 자기보다 뭐 10살이나 20살 많은 사람. 이 남성은 저희도 그렇지만 좀 변태 성역자가 아닌가 싶기도 하기 때문에 예. 이 남성에 대해서는 처벌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치료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백 변호사님, 저도 네. 이제 혼자 살다 보니까 가끔씩 이제 이 가사 도우미 분들 네. 불러서 제가 사는 곳 그냥 한번 대청소를 하거든요. 근데 보면은 야 진짜 이거 진짜 마음 먹으면 진짜 이런 인간들도 있겠구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에서도 어느 정도 이 시스템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집 치워주거나 하는 이런 어플 같은 걸로 들어가면 그럼 바로 이제 이렇게 배정이 되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남성 같은 경우 다 일회성 서비스만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한 번 오고 끝.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오는 거 말고. 하하. 그래야 사람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도우미 분께서 이 지금 부른 사람 남성의 신원을 확인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일단은 이런 유사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남성 혼자 있는 집에서 이렇게 뭐 호출한다거나 하는 경우에 선택할 수 있게 도우미분이 선택할 수 있게 그렇게 좀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 부른 고객의 신원을 최소한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좀 마련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이 사건이 지난해 12월 처음에 어떻게 발각이 됐는지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한 분이 저 집에 갔습니다. 커피를 권했어요. 그래서 마셨죠? 자, 그런데 마신 뒤에 일을 좀 하려고 하는데 일을 마치고 가려고 하는데 뭔가 좀 핑 돌았다는 거예요. 어지럽죠. 이상하다 왜 이러지? 하고 차를 타고 가시는데 갑자기 그 남자한테 전화가 다시 옵니다. 아니 집에 뭘 놨는데 이게 없어졌어요. 이거 좀 혹시 뭐 만지셨어요? 그랬더니 저 안 만졌는데요. 그랬더니 와서 좀 당신이 좀 다시 찾아봐야 될 것 같다니까 차를 돌려가지고 다시 가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약 효과가 확 밀려오더라는 거죠. 다시 돌아가니까 강제추행을 또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망 나오면서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 범행들이 발각되게 됐는데 가장 중요했던 것은 저 졸피뎀, 수면 유도제입니다. 이 남성 잠 잘 안 온다고 해가지고 병원에서 졸피뎀 처방을 받은 뒤 음료수에 이걸 태운 거예요. 이 졸피뎀이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어지럼증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푹 쓰러지는 경우도 있고. 아하. 이 지금 신고한 피해자 같은 경우는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실 약효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예. 사실은 이 졸피뎀 같은 거를 뭐 누구나 처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범죄는 언제든지 지금 가능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자, 팀장님, 요즘은 그렇진 않습니다만 이 피해 여성들이 대부분 가사 도우미 하시는 분들이 50, 60대 여성분들이시잖아요. 자, 그런데 이 범인은 40대 남성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그런 일을 당했다라고 만약에 이런 수사당국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진술을 하면 그 진술을 하기에도 당신들이 좀 너무 수치스러우니까 그렇죠. 말문을 닫으실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딱 얘기를 하면은 수사당국에서도 뭐 그럴까요? 막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진 않고요. 본인이 이제 성추행을 당했을 경우에 이제 가족이나 자녀들 보면 수치심 때문에 신고 안 하시는 분이 있는데 성폭행을 했다 그러면 증거가 남지 않습니까? 흔적이 예. 남는데 성추행은 불행하게도 흔적이 남질 않아요. 그러니까 졸피뎀을 투약받은 분들이 의식을 잃었을 경우에는 이 가해자가 제멋대로 했을 거고 의식이 조금 있을 때에는 느꼈을 건데 그거를 피해자한테 적극적으로 신고 안 한 이유가 지금 앵커님 말씀한 대로 수치심. 예. 그것 때문에 아마 못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몇 분 같은 경우에는 수치심 때문에 신고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 그걸 노리고 이 범인이 범행을 또 계속 지속적으로 하게 된 거죠. 예. 나쁜 놈입니다. 처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이거 진짜 백 변호사님, 네. 진짜 어떻게 보면 생계를 위해서 정말 어렵게 이런 일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런 분들이 피해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죄질도 극도로 안 좋고요. 피해자도 지금 23명이라고 하지만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방향으로 또 성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상적인 그 성적 취향을 갖고 있는 사람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예.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 일단 지금 또 걱정을 하는 분들은 야 이거 강제추행 혐의만 가지고 또 중하게 처벌이 될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졸피뎀을 사용했기 때문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도 되고요. 그리고 강제추행죄도 해당이 되는데 피해자가 일단 여러 명일 경우에는 2분의 1 이상 가중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는 것만으로도 상습성도 충분히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이게 상습추행으로 뭐 죄명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만 예. 그런 양형 단계에서 충분히 고려될 여지가 있어서 저는 중형에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발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자, 20대 여성이요. 남자친구를 살해해서 법정에 서는 일이 있었습니다. 백다의 아나운서 통해서 얘기 들어보시죠. 술자리에서 다투다 남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여성은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서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성은 술자리에 함께 있던 남자친구 지인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는데요. 끔찍한 살인 사건으로 번진 술자리. 여성은 도대체 왜 남자친구를 향해 흉기를 휘두른 걸까요? 아니 무슨 일이에요? 이게 좀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이게 지난 11월로 좀 돌아가 봐야 되는데요. 새벽 3시쯤 됐습니다. 김포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이 여성이랑 남자친구 그리고 지인 2명이 같이 있는 술자리였습니다. 술자리 시간이 꽤 됐으니까요. 술이 꽤 취했던 모양입니다. 이 여성이 술에 꽤 많이 취해서 남성의 손등을 물어뜯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친구가 화가 나서 뺨을 때리고 아이고. 욕을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예, 예. 일단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남친에게 사과해라고 요구를 했는데 대답이 없으니까 이 여성이 부엌으로 가서 흉기를 꺼내옵니다. 그리고 말다툼이 이어졌고 이 여성이 남성을 향해서 흉기를 던졌는데 이 남자친구의 가슴에 흉기가 꽂히면서 아유.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팀장님, 보통 우리가 다트 같은 거 하면요. 하트 그렇죠. 예. 그거 잘 이렇게 딱 바로 꽂히는 것도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어렵죠. 아니 이게 진짜 무슨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닐진데 어떻게 그게 저도 지금 항상 한 게 뭐냐면 지금 네 명이 술 먹다가 남자친구가 싸운 다음에 이제 뺨 맞고 하다 보니까 사과 안 하니까 화났어요. 근데 주방에 있는 칼이라고 한다면은 아시다시피 음식이 조리하는 칼일 거란 말이에요. 예. 다른 흉기는 아니고 그 흉기를 휘두르다가 던졌는데 가슴에 꽂힌 거예요. 그럼 심장에 꽂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맞히기도 힘들고 웬만해서는 안 들어갈 텐데 그러니까요. 그렇잖아요. 그 예. 여자분이 무슨 어떤 교육을 무술인도 받은 아니고 것도 아닌데. 그렇죠. 근데 아무튼 던졌는데 불행하게도 그 중요한 급수에 맞기 때문에 사망했다고 하는 건데, 야 남자분이 사과 안 하면은 그냥 헤어짐을 될 거를 술 취했다 그래가지고 칼 던졌기 때문에 본인이 죽이려고 미리 흉기를 구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방에 있던 칼이기 때문에 술 먹고 우발적으로 격분에 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결국 뭐 법정으로 갔죠. 자,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체크 포인트 짚어보죠. 자, 죽을 줄 몰랐답니다. 자, 결국 이제 이 법정에서는 살인의 고의성 여부를 두고 이렇게 좀 창 부딪힌 거죠. 그러니까 이번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거죠. 결국 재판에서 흉기를 던졌는데 그게 공교롭게 남자친구에게 꽂혀서 남자친구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어느 부위에 던졌냐, 어떤 것을 던졌냐를 기초로 해서 수사기관에서는 이 정도라면 살인 고의성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살인죄로 기소를 한 거고, 이 여성과 여성의 변호인 측 입장에서 아니 내가 무슨 흉기를 던져서 그게 이 남자친구 거기 이렇게 가슴 같은 데 꽂혀가지고 사망할 걸 내가 어떻게 알겠냐. 내가 맞추기 위해서 던진 것도 아니었는데 그 불행하게 맞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살인의 고의가 없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술 마신 상태에서 흥분 상태에서 집어 던진 것이기 때문에 심신미약 상태였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겁니다. 뭐 박 변호사님, 심신미약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그동안 사건 반장에서 많이 얘기했잖아요. 솔직히 뭐 그거는 계제는 아닌 것 같고 다른 것 고의가 중요하죠. 예. 고의가 뭐냐면 의욕입니다. 알고도 해야 된다. 죽여야 된다. 근데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그냥 불행한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아니면 불행한 가실범요. 뭐 가실치사. 가실치사는 형이 상당히 낮죠. 아니면 그냥 아주 불행한 일. 과연 이것이 고의가 있냐 없냐 참 놀랍긴 놀랍습니다. 일반 여성이 이렇게 칼을 무슨 특수부대도 아니고 칼을 던졌는데 그 칼이 딱 찍혀서 이렇게 사망케 한다는 거는, 그래서 이제 이 변호인이나 피고인이 주장을 했던 것 같아요. 절대로 그런 의혹이 없었다, 고의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긴 하는데 그 고의성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 사건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는데, 실제로 뭐 예전 사례이긴 한데 총으로 이제 사람을 죽인 적이 있는데 예. 그 사람이 표적을 마음대로 이렇게 다 고를 수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정말 이건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 여자 같은 경우는 그런 건 아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고의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좀 따져보죠. 재판부의 판단은 어땠습니까? 1심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살인 혐의가 적용이 됐고 판결문을 좀 보면요. 피고인은 살인 등을 위한 고의가 없다고 말하지만 충분히 피해자가 맞을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또 흉기의 형태와 피해자가 찔린 부위, 가슴이 찔렸죠. 범행 당시에 이 행위로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점도 알 수 있었다고 봤습니다. 1심 재판부 이 여성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 거의 뭐 열의 열이 예 이게 어떻게 징역 4년 세상에 이때 숨진 남자친구 나이가 26이었거든요. 26살의 정말 꽃다운 청춘이 불의의 사고죠. 사고로 벼랑간 비명 행사를 했는데 징역 4년.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40년이 아니고 4년? 지금 그러고 계세요. 더군다나 백 변호사님, 네. 고의성을 인정했잖아요. 이제 고의성이 인정이 안 됐다면 4년도 나오지 않았겠죠. 고의성이 인정이 안 됐다면. 그런데 일단은 징역 4년이 나왔던 거 저도 개인적으로 형량이 좀 낮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렇게 낮은 형량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첫 번째, 고의가 있다고 하지만 이게 확정적 고의라기보다 미필적 고의에 가까운 것 같고요. 고의의 수준이 굉장히 낮았다는 겁니다. 아마도 고의 여부를 판단할 때는 재판부에서 저도 이 현장 상황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기 어렵습니다만 흉기를 던져서 충분히 남자친구가 맞을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 예. 그리고 흉기를 던진 이 남자친구의 방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슴 쪽이든지 맞으면 사망할 수 있는 쪽이었는지, 그리고 어떤 흉기인지 날카로워서 이 흉기가 그 남자친구에게 박힐 수 있는지 이런 것들 다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거예요. 예.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확정적 고의라기보다는 미필적 고의로 판단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게 계획적으로 흉기를 휴대해서 이 남자친구를 살해하려고 시도한 것이 아니라 일단 우발적인 상황이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고려가 돼서 살인죄지만 징역 4년이면 아주 낮은 형량이거든요. 왜냐하면 살인죄 최저 형량이 5년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감경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심신미약 같은 것까지 여러 가지가 다 가만히 있는 징역 4년이 선고된 것 같은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쨌건 고의가 인정되고 살인 사건인데 그렇다고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지속적으로 뭐 가정폭력을 당했던 그 아내가 남편을 살해하거나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많이 참작할 부분이 있는 동기가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 이상엔 징역 4년이라고 하면은 사실 일반인들의 이 법적 상식에는 좀 부합하지 않는 좀 낮은 형량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들긴 합니다. 이건 뭐 딴소리입니다만 제가 이 사건 반장을 통해서 이 주요 피의자들의 신상 공개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막 이렇게 열을 내는 이유가 바로 이런 문제들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정에서 벌어지는 이 형량 자체가 너무 이 국민 법감정에 비춰봤을 때 너무 좀 이게 안 맞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런 거라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저는 막 이 시간을 통해서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지금 뭐 계속 지금 4년이 사람의 목숨값이 4년 더군다나 26살짜리 남자의 참 아무튼 이 여성이 공무원이었어요, 팀장님. 그렇습니다. 그 구청 공무원이었는데요. 해당 구청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작년 12월 당시에 아마 직위해제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재판 결과가 확정이 되면은 당연 퇴직되는 거고 만약에 파면받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 결과가 확정된 건 아니거든요. 1심, 2심 남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검찰이 항소를 하겠죠? 항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아마 구형량이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4년형이라는 건 상당히 낮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구형보다 많이 모자라면 항소를 할 것 같고요. 항소를 하게 되면 또다시 좀 판단을 좀 받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형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계속해서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잦은 다툼을 보고 자랐다는 권 씨는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도 낳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당당한 독신 생활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진학했고 안정적인 직장에도 취직했습니다. 그런데 3년 넘게 자신만을 바라보는 남편에게 마음을 빼앗겼고 결혼은 하되 아이는 낳지 않기로 약속하고 100년 가약을 맺었습니다.
남편은 권 씨를 위해서 결혼 전 정관 수술을 했고 시댁의 반대에도 현명하게 대처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평온한 결혼 생활은 1년을 넘기지 못했는데요. 권 씨 부부에게 아기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수술이 잘못됐다면 법적인 절차를 받겠다는 권 씨에게 남편은 사실 수술을 한 적이 없다고 고백했고 권 씨는 이혼을 통보합니다. 아이를 낳지 않기로 합의해놓고 일방적으로 합의를 깬 남편, 이혼 사유가 되나요? 야, 이거는 또 뭘까요, 이거? 아니, 자, 이 남편이 말이죠. 처음부터 아이가 없는 결혼 생활, 이걸 생각하지 않았었던 건가요? 근데 연애를 할 때는 권 씨만 있으면 아이는 없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아이를 포기하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아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병원을 찾은 건 사실이지만 실제로 수술을 받지는 않았다고 하는데요. 권 씨는 남편이 수술하지 않은 사실을 알았다면 결혼하지 않았을 거라고 합니다. 권 씨 부부의 고민을 별별 상담소에서 해결해 주세요. 자, 일단 오늘 소개된 사연 한 언론에 나온 사례를 저희가 조금 각색을 해봤는데요. 우리 가족 여러분들 지금 뭐 벌써부터 반응을 막 보여주고 계시는데 좀 채팅창에 많은 좀 의견 좀 내주십시오. 자, 백 기자, 네. 이 권 씨, 그러니까 부인, 어떤 유년 시절을 보냈길래 결혼도 아이도 원치 않았던 거죠, 처음에는? 네, 오늘 사연자 권 씨가 어린 시절에 그렇게 집이 화목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뭐 부모님의 웃는 얼굴이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다고 하는데요. 아버지는 가정을 잘 돌보지 않고 밖으로 좀 나돌았고 어머니가 권 씨를 돌보면서 생계를 이어나가야 됐습니다. 부모님이 늘 다퉜다고 하는데 급기야 권 씨가 사춘기 정도 되니까 아버지가 집을 나가버립니다. 권 씨 어머니는 입버릇처럼 너 때문에 내가 죽지도 못한다 뭐 이런 말도 자주 했었고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짐처럼 느껴졌었다고 해요. 하루빨리 독립해서 엄마한테 좀 도움이 되고 싶다. 고단한 짐을 좀 덜어주고 싶다 이랬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 부인 권 씨가 그래도 잘 자랐어요, 이런 아. 환경에서도. 잘 자랐어요. 효도가 뭐겠습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효도겠죠. 열심히 공부를 했고요. 뭐 장학금 받아가면서 대학교를 마쳤고 좋은 데 취직도 했습니다. 부모님한테 잘하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정적인 직장에 취직까지 했는데 이제 연애 부분은 조금 저기 아버지 때문에 그런 게 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막 다가오면 밀어내고. 다만 얼굴이 상당히 좀 이뻤다고 해요. 사파도 좀 이쁘나요? 하여튼 이쁘기 때문에 20대 중반까지 많은 사람들이 쫓아놓았는데 솔로였다라고 합니다. 예, 사파. 예. 네. 자, 알겠습니다. 근데 이 부부의 연애담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 말씀 드리기 전에 이 실제 사례가 이거 뭐 있습니다, 진짜. 근데 지난해 KBS에서 이와 유사한 이 케이스에 대한 상담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 해당 그 방송에서 진행을 하던 아나운서가, 남자 아나운서가 이게 축하할 일이지 뭐 이런 거 가지고 이혼까지 해야 돼요. 아이고, 이건 진짜 아이를 못 가져서 힘든 부부가 얼마나 많은데 이런 축복을 갖고 이혼할지 말지를 따지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예. 이런 얘기를 했다가 그랬다 굉장히 난리 났었죠. 난리 났었어요. 다음 날 네. 그래서 생방송 중에 사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는 건 여성이 하는 건데 그걸 그 남성이 그냥 단순히 뭐 거기다가 이게 심지어 양 당사자가 아이를 갖지 않기로 약속한 상황에서 그게 뭐 축복인데 그걸 가지고 그러냐라고 한다면 당연히 욕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근데 확실히 이렇게 어렸을 때 좀 이렇게 불우한 가정 환경에 있었던 분들이 그 소위 말하는 가정에 대한 그런 안 좋은 감정들이 있어서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도 약간 꺼리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이런 경우에는 나도 누구 아이를 낳아서 키우면 제대로 키우지 못하겠다라고 해서 아이는 낳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 또 그런 부분들 물론 뭐 요즘에 저출산 문제 때문에 일단은 많이 아이들을 낳아야 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거는 결국은 본인의 개인의 선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자, 팀장님, 그러면요, 이 부부의 연애담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아까 사파는 뭐 사파만큼이나 이제 아무튼 외모가 뛰어나서 네, 사파만큼 뛰어나고 지금 말 들어보니까 상당히 미모가 출중하다고 하니까 그렇게 우리 믿고 따가는 거예요. 어떻든 그 권 씨가 이제 거래처 직원으로 다니다 보니까 거래처 직원이 남편이
척 보고 첫눈에 반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미모가 우리 백민경 기자님처럼 출중했다라고 인정을 제가 하는 거예요. 하는데 근데 이제 그 호감을 표시하니까 나는 비혼주의자야, 결혼 안 할 거야. 이런데도 불구하고 3년 동안 거래처 다니면서 공을 들였던 거예요. 남편이 처음에는 친구로, 그다음에 썸 타는 남자친구로 연인을 하면서 기다렸으니까 너무나 고맙지 않습니까? 제가 비혼주의를 하더라도 남자가 정성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이 남자 괜찮다 싶어서 남성이 프로포즈를 딱 하니까 오케이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여성이 그 마음씨 너무나 고맙다 이런 마음으로 오케이 했는데 이 상황을 보니까 정관수술을 안 했기 때문에 나중에 거짓말 때문에 상처를 입은 거죠. 예. 자, 일단 이 박 변호사님, 그럼 네. 이 남편도 뭐 결혼까지는 했어요. 비혼주의자였지만. 네. 그런데 이 아이 문제까지는 어떻게 극복을 못해서 그 부분 받아준 거죠. 그렇죠. 이 남편 입장에서는 그 아내의 이제 아내가 될 사람의 어린 시절을 보니까 아이를 갖는 거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지만 결혼하면서 우리 아이 얘기를 좀 미뤄놨다가 나중에 남편 속으로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합의한 후에 나중에 가져도 될 거라 생각하고 일단 결혼할 때는 안 가지겠다. 울타리를만 쳐주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권 씨 입장에서 이 남편의 일어난 마음씨, 이 따뜻함, 이 배려심 이게 좋아서 결혼을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야, 그런데 이게 이 미혼 남성이 정관 수술을 받겠다고 결심하는 거는 정말 백 변호사님 이게 네. 진짜 보통 마음 먹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할 텐데요. 정말 뭐 본인이 너무너무 사랑해서 네. 아이를 갖지 않아도 난 이 여성과 정말 평생을 하겠다라는 그런 정도의 생각이 아니라면 사실 정말 그 결혼 전에 정관수술을 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죠. 아마 이 여성 권 씨 입장에서도 이 남편의 저런 마음, 저런 태도 때문에 아 그래 진짜 이 남성은 날 아껴주고 그렇죠. 그리고 약속을 지켜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팀장님 그런데 팀장님도 이제 자녀분들 이제 결혼을 시키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당사자 결혼 당사자들은 저렇게 뭐 서로 간에 합의를 하고 생각을 뭐 합치를 시켰는지 모르겠으나 부모 입장은 또 다르잖아요. 당연하죠. 부모들은 실제적으로 자손을 보기 원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정했다 하더라도 이랬습니다. 만약에 그 부부가 살다가 그 아이를 낳고 싶지 않다 하더라도 일부러라도 임신을 시키게 되면은 애가 생기면은 또 그 보호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자분이. 그리고 때문에 아마 인정할 거라고 부모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이 그 남편분이 부모를 설득을 못 시키고 오히려 야 그러지 말고 너가 임신시키면 살 수가 있어. 그렇게 악에서 설득 당했기 때문에 이 남편은 부모 말도 믿고 또 앞으로 보니까 자손도 필요하니까는 계속 임신시켰던 것 같아요. 근데 예. 제가 볼 때는 임신시켰다 하더라도 조금 여성분이 이해를 하면 되는데 이해를 안 하시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부부간에 거짓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거짓말 때문에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맙시다. 예. 안 돼. 아니 그 팀장님처럼 그렇게 말씀을 그 아나운서가 했다가 네, 큰일 날 뻔. 욕을 났죠. 엄청 먹고 다음날 사과 방송을 했어요. 네, 맞아요. 그렇습니까? 네, 예. 맞습니다. 아무튼 뭐 그거는 뭐 팀장님의 개인 의견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자, 백 변호사님 그런데 여기서부터 중요한 겁니다. 덜컥 임신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이 결혼하고 한 1년이 지나지 않아서 이제 권 씨가 속이 좀 안 좋고 소화불량도 생기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임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다시 결혼 초로 돌아가 보면 이 남편이 그러니까 이 아내와 약속을 지켜주기 위해서 정관 수술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일단 남편에게 물어보겠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그 저 수술을 해도 가끔 임신이 되는 경우가 있다더라 이렇게 남편이 처음에 잡아댄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남편이 거짓말하는 것 같았던 거죠. 그러면 어느 병원에서 했니? 어느 병원에서 했는지 한번 거기 가보자. 이제 이런 얘기까지가 나오니까 사실은 안 했어. 정관 수술을 하지 않았었어라고 이야. 실토하게 된 겁니다. 아니 박 변호사님 그러면은 그 이제 아내가 원하는 건 뭘까요? 아내 입장에서도 이제 아이가 이제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를 어떻게 하고 싶은 생각 없었던 것 같아요. 다만 아이가 있기 때문에 또 그렇지만 거짓말했기 때문에 아이를 낳은 후에 이혼하자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고요. 아이 양육은 뭐 아이 니가 좋다니까 남편이 키우고 재산 분할만 받은 후에 이혼을 하겠다는 게 이 아내의 입장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지금부터 따져보죠.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봅니다.
정관 수술을 했다고 속인 남편, 이거 이혼 사유가 됩니까? 자, 우리가 이혼을 하려면 민법상에 6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6호 사유가 대부분 해당하죠. 기타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이게 맞냐 안 맞냐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딩크족, 정관 수술 얘기를 하지 않고 이렇게 아이를 갖는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지 않고 만약에 했는데 아이가 생겼다 하는 거하고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좀 기망 행위를 했다고 보거든요. 또 권 씨 아내 입장에서는 이렇게 지금 보면 아이 부분이 또 정관 수술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혼인 요소였다 그러면 이거는 남편의 좀 기책 사유가 좀 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일단은 이게 이혼 사유가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거는 의견이 분분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법적으로 이혼 사유가 되냐 안 되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 아내가 앞으로 혼인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신뢰 붕괴. 신뢰 붕괴됐고 아까 극단적으로 아이는 출산을 하고 아이는 양육권을 포기하고 재산 분할만 받겠다고 얘기할 정도라면 본인의 신념이 굉장히 확고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혼주의를 넘어서 이제 아이를 갖지 않겠다는 거, 딩크족에 관련해서. 그러면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이 남편이 진심을 다해 설득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설득이 되지 않는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같이 살 수 없습니다. 이거는 이 여성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여성 개인의 입장에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이게 법적으로 이혼 사유가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하는 것 자체도 좀 개인적으로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심지어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 한 진짜 이혼 전문 변호사, 방송에 자주 나오는 이혼 전문 변호사라는 분도 그 아내분이 큰 배신감을 느꼈겠지만 그래도 아이는 축복일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 또 엄청나게 또 욕을 먹었어요. 예. 그러니까 축복일 수 있죠. 축복일 수 있지만 이 여성에게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례는 말 그대로 이 여성 개인의 입장에서 판단을 해줘야지 사회적인 관점에서 이게 행동이 맞다 틀리다 축복이다 아니다 이런 걸 논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별별 상담소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픽 미국으로 가보시죠. 아우, 전박이. 네, 두 눈가에 검은 점박이 무늬가 매력적인 강아지. 이름은 카우라고 합니다. 근데 어디가 아픈 건지 좀 풀이 죽어 보여요. 오. 근데 갑자기 한 여성이 나타나는데요. 저 여성이 바로 저 카우의 견주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신이 나는구나. 네, 되게 오래 떨어져 있었던 것 같은데 얼마나 반가웠는지 지금 세차게 꼬리를 흔들고 벽으로 폴짝 뛰어오르기까지 합니다. 품에 안겨서 한껏 애교를 피우는 모습이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카우가 이렇게 신이 난 이유 바로 헤어졌던 가족과 9달 만에 다시 만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쩌다 헤어졌어요? 이게 그 지난 1월에 루이지애나주의 동물보호소 직원 루이스가 울타리에 묶여있는 저 카우를 발견을 합니다. 당시에는 잔뜩 겁을 먹어서 낯선 사람만 보면 으르렁거리고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호소 생활에 적응한 카우에게 직원들이 새로운 가족을 찾아주려고 했대요. 근데 이 과정에서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로 이 카우를 애타게 찾고 있는 가족이 있었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이 카우는 유기된 게 아니라 누가 훔쳐갔었어요. 아이고. 그러다가 여기까지 왔었는데 이곳에서 가족을 다시 만난 겁니다. 가족을 다시 만난 카우는 엄마를 보자마자 품으로 뛰어들었고 보호소에서는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저 행복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이름이 왜 카우인지 알겠어요. 저. 그만 봐도 카우네요.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미국 또 이어가시죠. 저 뭐예요? 캥거루 중에서도 지금 가장 작은 종이라고 하는데요. 파마 왈라비라고 합니다. 검은 눈망울에 귀가 쫑긋 솟아있는 모습이 아주 귀엽습니다. 근데 왜 주머니 속에 네, 사실 아기 왈라비인데요. 이 아기 왈라비는 숨진 엄마 왈라비의 뱃속에서 발견됐었다고 합니다. 발견 당시에만 해도 오랜 시간 추위에 떨어서 그러니까 엄마가 숨져 있는 상태였으니까 상태가 정말 좋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보육원에서 잘 보살핀 덕분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주머니가 엄마 뱃속 역할을 하는군요. 네, 지금 동그랗게 구멍이 나 있는 녹색 주머니 지금 보이시죠? 보기에는 그냥 평범해 보이는데 되게 특별한 주머니라고 해요. 엄마 뱃속과 똑같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지금 크기도 그렇고 좀 따뜻하고 축축하게 습기도 유지가 되고 좀 어두운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왈라비도 이 주머니가 꽤나 마음에 들었는지 쏙 들어가서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비록 엄마 뱃속만큼은 아니지만 사육사들의 정성과 사랑으로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스페인으로 이어가시죠. 이거 뭐죠? 네, 저 해양경비대가 거친 파도를 뚫고 그렇게 어딘가 급히 달려갑니다. 자, 구명정에 탄 대원들이 어선의 갑판 위로 조심스레 올라타는데요. 단순히 불법 어선을 단속하는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뭔가를 찾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뭘 찾고 있죠? 경찰이 신속하게 저렇게 출동한 이유는 바로 마약 밀매 선박이 아이고. 어선으로 위장했다는 신고를 저 안에 받았기 있다. 때문입니다. 그죠? 네. 네, 선박 내부에 연료 탱크를 뜯자 이렇게 어휴, 세상에. 하얀 포대자루가 밀가루 아닙니다. 가득 있는데 얼마나 무거운지 옮기는 것조차 힘겨워 보입니다. 아니 마약 저 정도 양이면 저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 아까 그냥 거의 저렇게 보통 마약은 이렇게 조그만 봉지에 예, 많이 예. 나와 있는데 아까 2.9톤의 코카인이 숨겨져 있었던 거라고 합니다. 압수된 마약은 7,200만 유로, 그러니까 대략 하나로 따지면 960억 원 정도에 거래될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네, 스페인 세관 직원들이요 휴대용 키트를 사용해서 저게 진짜 마약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내용물 위에 작은 종이를 문지른 뒤에 스프레이를 뿌리면 파란색으로 변하는 모습 아까 좀 전에 보셨는데요. 양성이라는 걸 나타내는 표시라고 합니다. 자, 마약을 몰래 운반하려던 터키 국적의 밀수범 4명, 또 선원 1명은 현장에서 즉시 체포됐습니다. 자, 다음은 또 미국으로 가보시죠. 화면 보시죠. 이거 뭔가죠? 네. 어이구야, 네. SUV 차량이 저렇게 주택가 안으로 들어서 잔디밭 위로 돌진을 하는데요. 차량에 쫓기는 듯한 여성의 모습 아까 보셨죠? 여성이 달려든 차량에 부딪혀 쓰러지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뒤로 후진하는 듯하더니 또 여성을 향해서 돌진합니다. 이거 뭐예요 지금? 자, 일단 목격자 얘기 한번 들어보실까요? The video at the end of the he had a fender bender. After a second, you can see the girl showing up behind him with a cell phone. The minute he saw that, he was trying to run away. The minute he saw the girl, he stopped, hit the gas, and came speeding backwards, trying to hit the girl. 심지어 여러 번 공격한 거잖아요. 목격자 말처럼 이 운전자 바닥에 넘어져 있는 여성을 겨냥해서 한두 번이 아니라 수차례 이렇게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자, 이 상황을 목격한 제보자가 공격을 멈춰 이렇게 소리친 뒤에야 운전자가 경적을 울리며 도주했다고 합니다. 지금 피해자 상태는 어떤가요? 네, 일단 이 여성 현장에서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는데요. 척추가 부러지고 간이 절단될 만큼 상당히 위독한 상태라고 합니다. 저 인간 잡혔어요? 네, 경찰의 끈질긴 추격 끝에 범인은 붙잡혔는데요. 자, 이제 보시면 지금 보시는 사진 속 빈센트 진이란 이름의 50대 남성인데요. 지금 나옵니다. 진짜? 네, 경찰 당국은 이 남성을 1급 살인미수, 3급 폭행 혐의로 기소하고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을 했습니다. 자, 여성을 수차례 공격한 이유,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자세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5번째 픽 중국으로 짧게 가보시죠. 악기를 연주하는 것 같죠? 지금 악기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손에는 기타를 들고 있고요. 저 뒤에 하모니카 있고 또 양발에 드럼을 치기까지 합니다. 이거 우리나라 약장수잖아요, 약장수. 선배 그거 아세요? 저는 뭔지 몰라서 이게 동동구리무 장수 얘기를 많이 하던데 아십니까? 동동구림, 그거 크림. 진짜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지금 네, 저 남성도 지금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드럼, 기타, 하모니카 등 4가지 악기 한꺼번에 연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원맨 밴드라고 하는데요. 지금 노래가 잘 나오나요? 노래가 되게 좋은데 지금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눈을 감고 있어요. 시각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시각장애인. 14살 때 지금 눈을 다친 이후로 학교를 그만두고 수십 가지 악기, 지금 4가지만 쓰고 있는데요. 수십 가지 악기를 연주할 수 있다고 해요. 최근에는 자기 고향을 알리기 위해서 거리에서 버스킹을 하면서 SNS를 통해서 생중계도 시작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사연 많이들 보내주십시오. 자, 행복한 저녁 되시고요. 이어지는 뉴스룸까지 쭉 정주행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내일도 별이 6개 오후 6시에 다시 옵니다. 자나깨나 오미크론 조심. 안녕히 계십시오.